세계에서 G5 종합 국력에서 세계 5위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로드맵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그리고 뭐 산업과 통상에 대한 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그 정책을 같이 만들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책 경쟁으로 지지율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MBC는 끝내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녹음된 음성을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에서 결코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외쳤던 국민의힘이 언론의 재갈을 물려는 이런 행위는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이 지금 정책 공방보다는 흠집내기, 즉 네거티브 공방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을 달고 있는 쟁점, 또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 전문가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녹취 파일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법원은 수사 중인 사안과 또 언론사에 대한 언급, 그리고 사생활 관련 방송을 빼고 방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박정아 부단장께서 이 배경,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제가 법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김건희 씨가 야당 유력 후보의 배우자로서 예. 공인의 자격으로서 본인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방송하는 거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네. 가능하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서로 대치를 하면서 지금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일단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불법 내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모여졌던 녹취록이고 네. 이에 대해서 공영방송인 MBC가 보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취득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확인치 않고 보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영방송이라서 옳은 판단은 아니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부단장님 말씀처럼 김건희 씨는 변호인 측에서는 불법적 녹음이다. 또 헌법이 인정하는 음성권도 침해하는 것이란 이 같은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 상식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그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하고 그 기자의 대화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공개한 것이 아니고 그 기자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김건희 씨가 공인의 영역이고 지금은 또 이런 어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가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있고 예. 또 세 번째로는 방송사가 입수한 과정에 뭐 특별한 불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이 허위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방송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법원이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정미경 지역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기자는 기자의 기본적인 윤리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속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접근할 때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할 때 그 약점을 잡기 위해서 사실 속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기자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기자의 윤리적인 그 범위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 예. 아마 이런 걸 법원이 판단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MBC입니다. MBC. MBC는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금 제가 지적해
지적했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토를 하고 이거를 보도를 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아마 검토가 법원에서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사실 법원의 판단은요. 예. 그냥 그 이 문제 아니라도 그냥 일반적인 지금 제가 말했던 이거 속이고 했던 부분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생각이 되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이런 그 구체적인 특별한 경우 예. 더군다나 대선 앞두고 MBC가 이걸 의도적으로 한다는 건 예.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이니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거 한 거죠. 예를 예. 들면 사생활적인 거는 하지 마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본인이 수사받는 내용은 방어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방어권 보장에 관련된 거는 하지 마라. 예.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언론에 대한 그 부분은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나머지는 허용했다는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공인이라는 건 인정해 준 겁니다. 아하. 공인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에 있어서 허용해도 된다. 아마 그런 일반적인 걸 한 건데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분이 기자인가? 아하.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그 언론의 그 윤리 의무, 언론이라는 게 언론이 맞나 이게. 아.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MBC가 지금 하는 이런 행태는 과연 공영방송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예. 다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 그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는 내용적인 면은 뭐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그 기자가 접근하는 방법, 그거를 오랜 기간 하고 있었다, 공개를 안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법원의 판단은 통신보호법에도 위촉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무슨 뭐 모르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신분을 밝혔었고 일회성이 아니라 53차례 정도, 7시간 45분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취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그 인지한 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좀 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핵심은 법원은 제가 볼 때 법적 판단을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 제21조 관련해서 검열하는 행위를 갖다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은 검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법도 그런 거고 세 번째는 공직선거법도 다 검토를 했어요. 공직선거법의 제 251조 단서 조항에 예.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한 건 뭐냐면 진실한 내용이고 이 내용 자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제기했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 통신보호법적 문제, 공직선거법 다 검토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기자의 어떤 접촉 자체가 위법한지 아닌지 윤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예. 볼 때는 정치권이 할 판단한 문제가 아닌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가능하다라고. 예.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접근할 필요는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뭐 아쉬운 거는 법원이 판단을 할 때 이것을 MBC에서 보도할 때 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만 한 것 같아요. 이 녹취록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굳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의 윤리라는 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서울의 소리의 이모 기자라고 스스로 자칭 기자라고 하는 분이 7월부터 접근을 해서 12월까지 53차례 정도 녹음을 하면서 예. 녹취를 따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열린공감 TV와 접촉을 하면서 네. 이거를 과연 모아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도를 할 건가 협의까지도 했고 네. 매번 통화를 하면서 이게 뭐 사적인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매번 통화할 때마다 열린공감 TV를 넘겼다는 거예요. 넘겨서 그게 축적이 돼 있어서 12월 달에 그럼 과연 열린공감 TV에서 할 건가 서울의 소리에서 할 건가 하다가 얘기가 안 맞아서 한번 직접 만나보기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공중파로 넘겨서 보도를 하자.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뭐 취재를 위해서 이 녹취가 됐다기보다는 무언가의 함정을 파고 정치적 의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저는 예. 공작적인 행태라고 보여져서 예. 과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이런 것을 용인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예. MBC가 상업방송이면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봐요. 그게 그 녹취록이 취득되는 과정이 어떻게 MBC로까지 취득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상업방송이라면 뭐 그렇게 판단해서 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가 이거를 선거에 앞두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을
판단을 안 하면서 저렇게 보도한다는 거는 저는 뭐 MBC로서도 굉장히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녹취록을 얻은 과정 지적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된 녹음 파일에 대해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처음부터 좀 불법 녹음을 목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이 사실이면 이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씨의 환심을 좀 사면서 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없을까요? 계속 얘기하는데 불법 여부는요 국민의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건 정치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법원은 그것을 갖다 공개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불법 여부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8월 2일부터 취재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6월 말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일단 공적인 인물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때부터 취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자에게 8월 달부터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규제가 취재를 하면 그게 불법적 의도입니까? 제가 볼 때 그 의도성까지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법원에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근데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고 예. 공인이며 공공적인 내용이고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만 예. 유권자로서의 선택,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자들의 불법성, 윤리성만 문제 제기하시는 건 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근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8월 2일부터 이제 6개월간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자의 생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취재가 되고 아이템이 있으면 위에 보고를 하고 취재를 리포트를 하고 제작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예례적인데 이걸 그냥 감고 언제 내볼까를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냐, 의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제가 뭐 김건희 씨거나 뭐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해도 조금 이 기자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고의적으로 접근했다고 그러면은 저는 좀 많이 실망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시는 두 앵커분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자분들과 이제 우리 오프 더 레코드다 그러고 사석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프 더 레코드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 기자가 그걸 기사화했다 그러면은 기자에게는 아무런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말을 한 제 탓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저와 그 기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지 기자에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정치인이면 대부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불법이다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뭐 이거를 뭐 몇 달 동안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열린 공감 TV라는 한 매체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서울의 소리라는 곳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한 곳의 주장만 듣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짓는 것은 좀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뭐 기자나 김건희 씨한테 이 상황을 들은 것이 아니고 방송을 하지도 않았고 취재를 하지도 않은 예. 열린 공간 TV라는 매체의 주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나라고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의도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만약에 어떤 보도를 하게 된다라고 치면 기자라는 건 당연히 내가 내 이름으로 내 기사를 쓰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동안 53차례나 축적을 했다? 그리고 그거를 열린공간 TV 누구하고 논의를 하면서 그걸 녹취록을 넘겨서 다른 식으로 보도를 한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예. 그러면은 저는 이게 한두 번 우연히 무슨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넘어가서 특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함정을 파놓고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될 때까지 녹취를 떴고 그 녹취를 다른 식으로 이용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기자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 기자 윤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도를 위한 목적 아닌 다른 취재 상황은 달리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게 그런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녹취를 했느냐 아니면 이 결정적인 시점에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녹취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진중권 전 교수는 공정한 언론사면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도 같이 틀라. 또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 파일도 공개해야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입장은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뭐 진중권 씨가 이런 말씀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MBC가 판단할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걸 기획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MBC가 예를 들면 서울의 소리가 이것들을 한 6개월 동안 기획 취재를 해서 예. 취재한 내용들을 본인 유튜브 그 언론사에서 제기하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네. 좀 공신력이 있는 MBC에다가 보도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벌어진 일이고 MBC 같은 경우도 그 내용들을 판단한 다음에 그 MBC가 그런 거거든요. 이걸 왜
방송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방송사가 판단을 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위 투표의 판단 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MBC가 판단하겠죠. 여기 말씀하신 진중권 전 교수가 뭐 말씀하신 형수 욕설 음성 파일에 대해서도 MBC가 판단할 문제인 거죠. 근데 MBC가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 가지고 공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제안을 하면 되는 거죠. MBC에다가 이 부분 자체가 MBC가 지금 이번에 방송한다는 내용의 기준에 근거한다면 그것도 방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지. MBC가 무슨 방송을 잘못 틀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 MBC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부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다 느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개인 주장이라고 개인 얘기를 주장에,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타이밍에 MBC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에 네. 그걸 당연히 이거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진중권 교수 얘기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만약에 MBC가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면 그러면 그걸 밝혀라. 어떻게 밝히냐? 그거는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 국민들께서 알 권리가 있으니까 아하. 그러면 본인들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럴 의도가 없다라는 걸 하려면 이재명 씨 그 형수 녹취 파일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 형평에 맞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이 방송된다면 두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입장 들어보시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법과 상식,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시간 통화 보도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할 얘기는 없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방송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이 전파를 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이 후보 배우자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방송 후에 좀 폭풍이 어떨까요? 아직 뭐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폭풍이 엄청 나겠죠. 저는 사실 이 뭐 7시간 녹음 파일 이걸 기사를 봤을 때는 그냥 뭐 한 가지의 가십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예. 뭐 한 개인이 뭐 아무리 그 후보자의 배우자지만 뭐 얘기한 것을 통화가 나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그리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방송사에 몰려가가지고 막 방송사에게 틀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 도대체 안에 뭐가 있길래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나 진짜 뭐 뭔가 무서운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번에 그 법원에서 이거는 이런 부분은 빼고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부분을 뺐는데 네. 그 법원의 판결물이 다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빠진 내용이 이 김건희 씨가 거의 뭐 비선 실세죠. 권력 위에 권력이고 그 후보자를 지칭하는 뭐 표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최순실을 떠올리게 하는 이 다음에 뭐 이분들이 권력을 잡아도 그 다음에 정말 이 권력이 투명하게 네. 조직적으로 지켜지지 않겠다,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예. 들고 또 국민들에게 마치 굉장히 네.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면은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거의 네. 비리형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예. 이거는 뭐 검찰 수사인 것은 다 빼고 개인적인 얘기만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고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 도대체 어떤 비리 의혹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길래 이거를 틀지도 못하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방송사에 가서 예. 개인의 녹음 파일을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저희가 확인되거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들리는 소문만 나와 있는 상태니까. 아닙니다. 그 공개적으로 돌고 있는 예, 판결물입니다. 그렇죠. 판결이니까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지금의 이 시대에서 아직도 저런 식의 공작적인 냄새가 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네. 저는 이미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부터 네. 본인의 사과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 의혹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게 아주 치졸한 정치 공작의 소재로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과거 우리 봤던 것처럼 생태탕, 페레가모, 뭐 BBK
이미지 네. 여기에 뭐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7시간이나 아니면 뭐 최순실 씨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네. 저는 뭐 지지율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미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7, 80% 이상이 네. 지지 후보를 결정을 했고 바꿀 의사가 없다는 표현을 했고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저분한 선거판으로 들어가는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저는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미 판단 내지는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쓰여지는 거에 대한 의도를 알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선 레이스의 쟁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이 한국갤럽의 다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37% 조사됐는데 지지율 40%를 넘지 못하면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김종욱 교수님은 박스권이다라는 요 지적,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박스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상승이 안 된다. 40%는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그런 하시는데 얘기 나오죠?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관망층이 상당히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동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지를 갖다가 안철수 후보나 아니면 관망으로 빠지거나 이런 서로의 반복적인 작업들이 벌어지는 측면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설 이전까지는 박빙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오는 방송의 충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이 윤 두 후보가 계속 박빙으로 가는데 문제의 핵심은 아마 안철수 후보가 어떤 등락골을 가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흐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가 40%로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망 또는 중립지대에 있는 유권자가 있는데요. 주로 그게 이제 2030 여성, 그다음에 중도층, 그다음에 서울하고 서울 인근 수도권 네. 이 지지층들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이 설 이후에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반영 안 된 표가 있어요. 호남표하고 그다음에 친문 투표 성향의 표가 있습니다. 이 표가 예를 들면 설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결집할 것인가의 여부 이 두 가지의 여부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 이전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설 이후에 만약에 이 흐름 자체가 이재명 후보로 흐르게 된다면 예. 제가 볼 때 박스권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역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한 번의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재명 후보 네. 자, 여쭙죠? 네. 그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박스권에 있고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미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판단을 다 하신 거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 40% 이상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이익을 받지 못하는.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보통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예측할 때 확 저 심하게 사실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은 저는 대장동 사건이라고 봐요. 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또 극단적 선택과 의문의 죽음들이 나오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 하신 것이 아닌지 아니까. 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러면 좀 출구 전략이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박스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이준석 당대표하고 후보하고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이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니 이틀 만에 회복됐습니다. 크게 회복이 안 됐고 크게 떨어지는 게 조금 줄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뭐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무슨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한테 뭐 의혹의 뭐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소설이나 아니 뭐 심지어는 7시간 내 통화 자체도 큰 이슈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해야 하실 일은 정책으로 정말 경쟁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가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서 예. 신경제 5호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 뭐 코스피 5천 가는 것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불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G5 종합 국력에서 세계 5위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구체적인 이제 그 로드맵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그리고 뭐 산업과 통상에 대한 정책 이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도 사실 그 정책을 같이 만들면서 아 정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책 경쟁으로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7%까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에게 새 정치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선 막판에 최대의 변수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박정아 우리 일단은 아까 김종욱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설 전에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어제 갤럽 조사를 통해서 17%까지 갔고 일부 다른 조사에는 11, 12% 정도가 있어서 좀 등락폭이 좀 큽니다. 예. 그동안 12월 중순 이후부터 윤석열 후보로부터 빠진 표들이 많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 걸로 확실히 보이는데요. 이게 설 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3자 뭐 3강 구도냐 아니면 단일화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변수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지지율이 몰렸다기보다는 예. 국민의힘 내의 내홍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뭐 몇몇 실언 등을 통해서 빠져나갔던 것이라 지금 바닥을 치고 상승 국면으로 보이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세를 회복하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이 정권 교체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아마 양강 후보로 수렴이 되는 이런 현상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단일화의 이 변수가 끝까지 갈 거다라는 데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 3자 대결 조사에서 이 후보 38%, 안 후보 45%로 안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 이 후보를 앞섰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결과인데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때가 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때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만 민주당 지지층이 윤 후보 대신 안 후보를 역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역선택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라고 얘기하는 건 소위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유권자 자체가 네.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돌발적으로 퍼졌을 때 본인의 일종의 이제 응징 투표 같은 방식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반복됐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고정 지지층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목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역대 대선을 보게 되면요. 제3 후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강 두 후보가 나오는 이유도 뭐냐면 주로 단일화 때문에 양강 후보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단일화를 했을 때 대부분 다 큰 정당에 있는 후보가 단일화되는 효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딜레마일 거예요. 아무리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아주 그 군소정당에 있는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조직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단일화 같은 경우는. 예. 그랬을 때 이걸 단일화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지지율을 갖다가 한 15%에서 20% 정도를 유지를 해서 이후 본인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가는 게 맞을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많은 고민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핵심은 뭐냐면 말씀하신 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제3지대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예를 들면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양분화돼서 양대 정당의 후보에게 어떤 지지를 갖다 분산시킬 것인가 이런 상황들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반성해야 될 건 양대 정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들의 힘으로 만약에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철수 후보인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가라. 그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어느 정도 좀 일정 정도 유지해 주는 게 그 민주당의 속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면 사실 이 정권 교체는 그 완벽하고 완전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심 후보가 집거 사흘 만에 당 지도부와 만나 심경을 밝혔는데요. 어떤 입장을 전했는지 여영국 정의당 대표 목소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너무 큰 걱정 마시라 하는 안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소임이라는 말을 계속 거듭해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소임을 우리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잘 수행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늦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심 후보는 이르면 16일 정도에 좀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세에 들어갈까요? 예, 뭐 유세 들어가시죠. 참 답답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답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상정 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공약은 되게 좋습니다. 뭐 주사일제, 그다음에 연금 개혁, 또 그다음에 한국형 모병제. 근데 이걸 말씀하시는 분의 이미지가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새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후보이고 따지면 과거의 정치인이라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언제부턴가 제가 볼 때는 진보성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핵심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 가치를 지지하는 분들을 결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정의당이 지금 진보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갸우뚱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뭐냐면 여전히 기성 노조, 그러니까 저희 정규직 노조를 대변하는 거 아니냐는 이미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최근에 변화된 산업 변화에 따라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자영업자들 이런 가장 취약하고 고통받는 계층들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변화에 맞는 지지층들을 못 모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돌아와서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쉽지 않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진보 정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지율을 올리시라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집거 중에 이제 마치고 나와서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정의당은 긴급 연석 회의를 갖고 선거운동 쇄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제 안철수 후보처럼 약진하는 모습 또 이런 모습 보이려면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될까 뭐 상대 당이긴 합니다만 또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요? 색깔이 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와 색깔이 많이 다 바뀌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동안 있었던 진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나 색깔 주장하는 바가 너무 많이 희석이 됐어요. 네. 지난 그 총선 이전에 소위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예. 운영이 됐었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의석을 정의당이 확보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 저는 심상정 후보가 겪고 있는 힘든 어려운 점, 정의당이 겪고 있는 점은 예. 결국 민주당이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심상정 후보가 오랫동안 벌써 여러 번 대선 출마했고 정의당이 그동안 색깔을 많이 잃어버린 이 부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국면을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의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자금적인 문제, 조직적인 문제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10% 내지는 15%의 득표율을 보이지 못하면 예. 굉장히 선거 이후에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복귀를 하더라도 3월 9일까지 계속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거.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사실은 재벌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정의당과 재보궐이라는 카드를 갖고 어떻게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을 같은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진보 진영의 움직임들은 심상정 후보에게 어떤 압박을 주면서 다가올 건가, 이것도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쟁점 하나를 또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 설 연휴 전에 1대1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캠프 내에서 토론에 자신이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최 부대변인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대변인이고요. 네. 저희는 뭐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만 토론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네. 우리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국민들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정말로 가능한 한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법정으로 된 3번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토론, 그리고 필요하면 합의의 하에 조금 더 토론의 방식 자체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방식까지도 네. 또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자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후보, 뭐 심상정 후보, 뭐 어느 분이든지 그 원래 기준에 뭐 몇 프로 이상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예. 되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안철수 후보도 충분히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3자든 뭐 4자든 어떤 토론이든 환영합니다.
정치업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토론회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처음에 이제 이 토론회가 된 게요.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에게 왜 토론 안 하냐, 토론하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는 토론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그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왜 토론을 안 하나 이렇게 보이시니까 저희가 이거 토론한다 왜 토론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말 국민들이 이 토론의 그거에 대해서 간별하실 수 있으시려면요. 주제를 딱 한정해야 돼요. 왜냐? 정규적으로 딱 정해진 선거법에 의한 정해진 토론이 아니고 만약에 많이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요하게 짚어가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이제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양대 정당이 좀 오만하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안철수 후보와 같이 앞으로는 예. 하고 심상정 후보도 같이 하시는 게 예.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양 당이 먼저 1대1로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하는 걸로 하는 방향이 정해진 건가요? 네, 그러면? 아니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은 일단은 예 그렇게 듭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실무진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TV 토론에 대해서. 근데 네. 그 당시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자 얘기밖에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다른 당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다른 당까지 합쳐져서 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충분히 환영한다는 입장이고 예. 사실 그 5%인지 제가 그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만큼의 지지율이 넘으면은 예. 토론회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는 게 마땅하고 심상정 후보도 저희 당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자,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본인까지 참여하는 이 3자 TV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거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화나는 건 알겠는데요. 왜 갑자기 또 3자인지 모르겠어요. 4자라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3강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2강 1중 정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핵심은 뭐냐면 소위 이제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왜 토론에 참석하지 않냐고 얘기한 건 민주주의 핵심은 토론이니까요.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 판단의 어떤 자료들 갖다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네거티브 같은 선거운동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투표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양자 간에 합의한 건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 토론 많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횟수도 많이 진행을 해서 국민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은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가, 태도도 문제 되게 중요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토론에는 유불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현장에서 얼마만큼 유권자와 공감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예. 이번에 그런 능력들을 잘 보여주시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을 잘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치가 좀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는 얘기로는 토론 잘 안 될 거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토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해 왔어요. 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아까 정치해보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2월 초 후보가 결정된 이후 매주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그때와 지금하고 차이가 있었던 거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변동이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앞서가는 윤석열 후보의 흠집을 잡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몰렸던 거라 정말 이미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모습들이 실제 모습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잘 찾아가면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서치권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